강의 들으면서 혹시 궁금하셨던 점 있습니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어유 얼마나 원망스러우셨을까요?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데 제가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어서. 네, 그 동네 저쪽 뒤쪽에 한 분 더 드리고 오세요. 또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그쪽에서. 예.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쪽 앞에 계시네요. 예. 질문하시고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비싼 마이크라 2개밖에 없어요. 네.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저도 이렇게 관심 있어서 그 이진우의 손에 잡힌 경기 매일 팟캐스트를 통해 잘 듣고 있는데 이 사회적 트렌드를 매년 이렇게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직장인 40대 직장인으로서 아까 보니까 뭐 시기적으로 보면 저는 X세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매년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은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X세대가 나왔을 때 항상 이런 뭐 트렌드 분석이나 각종 기사를 보면은 뭐 X세대의 뭐 소비 분석이라던가 그들의 행동 연구, 그들의 패턴은 어떤가 이런 게 봤을 때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뭐 Z세대와 그렇게 크게 많이 결을 달리한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뭐 X세대 자신의 개성을 중시한다. 나에 대한 투자에 아끼지 않는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병헌 씨, 김원준 씨 나오는 그 화장품 세트를 사기 위해서 일주일 용돈을 아껴서 한 번에 사고 그랬거든요. 이런 트렌드 매년 분석을 할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젊은 세대를 주목하는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이 세대가 뭐 사회의 변화를 바꾸는 뭐 중심적인 트렌드나 세대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젊은 세대를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이제 40대 돼서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분석할 때 40대라는 이 연령대는 굉장히 좀 소외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말한 뭐 라떼이즈 홀스를 외치는 부장님과 밀레니얼 세대를 외치는 이 세대들 사이에서 낀 세대 사이에서 뭔가 좀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굉장히 붕 뜬 역할이 아닌가. 이 사회적인 이런 거 관심이나 주목도에 있어서도 이런 소비 패턴을 하실 때 이런 좀 40대에 대한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또 바라보시는지 또 어떻게 40대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보편적인 질문은 아니겠지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 질문에 하나만 덧붙이면 그 40대를 지금의 40대를 연구하면 지금의 40대가 과거에는 그분들이 X세대였잖아요.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이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때 가졌던 특성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많이 변화할까요? 다음번엔 더 좋은 분을 저희가 모셔오겠습니다. 뭐 대답을 좀 드릴게요. 청년 세대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청년 세대 취향을 40, 5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청년 세대가 어떤 아이템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40, 50대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모임 가보면 알아요. 또래 모임 가보면 야 젊은 친구들 뭐 좋아해? 뭐 계속 요새 뭐 들어? 뭐 어떤 계속 그런 정보가 있고 이게 이제 문화적 취향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장표 뺀 트렌드 연구에 굉장히 공통적인 분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헬릭 베일가드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보면 트렌드 크리에이터 1%가 움직이는 그 다이아몬드 모델처럼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트렌드 창조자가 만들면 그 위에 이제 후속자들이 계속 따라붙어 가지고 트렌드가 형성된다. 이 설명에서 트렌드 크리에이터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젊은이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따라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40대를 분석하는 그래서 이제 여론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젊은이들의 취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X세대가 그전에 이제 그 우리 부장님 그러니까 40대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X세대셨을 때도 똑같은 분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아마 달라지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트렌드는 매년 달라지는 건데 매년 달라지는 것만 하면 뉴스나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아마 저희가 전제를 하고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현상이 변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기본적 욕구가 있고 외부 환경에서 그 욕구를 충족하는 이 선택된 아이템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 이론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마 부장님이래. 부장님 그냥 칭할게요. 우리 40대 부장님.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질문하셨던 X세대가 20대였던 때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라고 하면 90년대에는 아마도 소속감이나 사회적 욕구에 대한 결핍을 많이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리지어서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면 지금의 20대는 소속감에 대한 결핍이 대단히 커요. 그런 식의 어떤 욕구 단계 결핍을 느끼는가는 세대마다 다르고 새롭게 지금 라이프 스타일 패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핍되는 자기가 결핍을 어디서 느끼냐에 따라 가지고 취하는 아이템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SNS에 집착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다르게 측정을 해보면 사회적 그러니까 욕구 5단계 중에서 사회적 욕구나 소속감 욕구 있죠. 이 욕구 단계에 대한 결핍이 20대가 가장 높아요. 그거는 이전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SNS를 많이 하는데 또 사실 소속감을 많이 못 느끼고 이게 아주 악순환 고리처럼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변하지 않은 욕구의 변화는 있고 아이템들이 달라지는 특성들이 좀 있다. 다만 이것이 청년 세대 새로운 거 뭐 달라지는 게 없지 않냐. 이거는 마케팅 정보가 들어오면서 세대 아까 정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분 자체도 원래 마케팅에서 나왔던 개념이에요. 시장을 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뭐 액티브 시니어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만들잖아요. 사실 그런 세대는 없거든요. 그런 그냥 층이 있을 뿐인데 어쨌든 아카데믹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랑 혼선 막 있어가지고 세대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서는 40대에 대해서도 따로 분석해 달라는 요청도 받고 내년에 그거를 저희가 리서치도 하십니까? 네. 40대? 네. 40대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희들이 원래 올해 책을 낼 때 기획은 그 아까 청취자분께서 얘기하셨던 연령대별로 어떤 니즈나 변화가 있는지를 쫙 보는 거였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그런데 시간 관계상 Z세대만 했죠. 근데 40대는 꼭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테마여서 그것도 뭐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뤄주시는 게 이 사회 갈등을 좀 없애는 네. 중요한 일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Z세대들이 기존 사회와 자꾸 충돌하고 신기한 족속으로 취급받는 이유가 기존 사회 메인스트림들이 그들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를 못하면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아메리카 인디안과 서양 사람들도 그래서 싸운 거고. 네. 그래서 거꾸로 Z세대들이 40대, 50대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건 또 유튜브로 만들어 드려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 예. 질문 아까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어디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안산에서 온 정명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Z세대들 특성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모험생이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뭐 음식 문화도 좀 보수적인 보수적인 그 빨간 라면을 좋아한다. 그리고 뭐 예, 그렇게 보수적인 변화를 싫어한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는 약간 뭐 도전적인 직업보다 공무원이나 뭐 교사 뭐 이런 것들을 원할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설문조사들을 보면은 뭐 1등으로 나온 장래희망 조사를 해보면 1등으로 나오는 게 연예인이나 뭐 유튜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그것도 사실 안정적인 직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Z세대가 그 부모와의 관계도 되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이 1차 베이비부모 세대랑 비슷한 점이 많던데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로 볼 수 있는 건지 경제도 뭐 불황, 호황 이런 사이클도 있고 패션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Z세대 다음에 나올 세대들은 2차 베이비부모 세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앞에 하셨던 질문이 그 Z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연예인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요. 그 뭐 여러 가지 저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거기 오늘 이제 발표 자료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근데 책에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싸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것이 발현된 것이 유튜버,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 이쪽으로 이제 발현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대의 욕구의 사이클 이런 얘기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세대가 경험하는 굉장히 큰 결핍은 다음 세대의 어떤 식의 과잉으로 나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베이비붐 세대 아까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 가지고 있었던 근데 그분들이 성장기, 청소년기에 성장했을 때에 느꼈던 게 주로 뭐냐? 굉장한 가난이었어요. 그때 보면 아까 돈 없이도 사람들 만나고 동네에서 친구들 막 엄청나게 막 잘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 사회 70년대 80년대 보면 되게 가난했거든요. 60년대 보면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가난에 대한 기억으로 보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이제 자산에 대한 집착 이걸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 세대가 생각보다 많이 좀 억압적이었다. 저희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도 들을 텐데 어쨌든 약간 억압적이었어요. 저희 뭐 아버님은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은 이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엄청 억압적이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러셨기 때문에 모르겠다. 뭐 그 억압,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아까 2차 베이비붐 세대 보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그것을 그 억압적인 것들을 아마도 자녀한테는 나는 이렇게 안 키우겠다라는 것을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해 보면 아마 한 세대가 가지고 있던 과잉된 결핍은 다음 세대 아마 과잉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 뜬금없이 물티슈 같은 걸 가지고 다녀요. 이게 뭐냐? 그 육아를 하다 보면 애들 어릴 때 보면 물티슈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도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커피를 먹거나 이러면 물티슈 하나 주세요. 하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애가 지금 다 컸는데도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물티슈가 없어서 고생한 적이 몇 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습관적인 건데 갑자기 물티슈 얘기를 하네. 네. 어쨌든 그런 거죠. 괜찮으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게 이제 마슬로우 욕구 단계로 보면은 5단계 중에서 뭐 자아실현 욕구가 아주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마슬로우는 아주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는 딱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결핍 욕구랑 성장 욕구. 근데 결핍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성장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갈 수 없다. 마슬로우 욕구 단계가 뭐 5단계냐 6단계냐 7단계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마슬로우의 이 얘기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요거를 놓치세요. 밑에서부터 충족이 안 되면 사람들은 성장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개는 관심 받고 싶어하고 인사이더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심리학 책에는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애정 결핍이라서 어릴 때 충분한 칭찬을 듣지 못해서 그렇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Z세대에서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건 그들은 어릴 때 다 오냐 모든 걸 받아들여 주었고 항상 너의 의견이 옳다라는 반응을 얻으면서 자라났다는 거하고는 좀 충돌되는 현상 아닙니까? 뭐가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Z세대들이 가장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사회적인 인정 내지는 인사이더가 되는 것 혹은 남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건 대개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릴 때 그런 걸 다 못 채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그들은 설명하시기에는 충분히 채우고 자랐다면서요. 인정 욕구는 이게 끝이 있는 욕구가 아니에요. 네, 아하, 저도 SNS 해요, 맞아요. 그럼요. 끝이 없는 욕구가 아니고 특히 Z 세대는 그 부모한테 감정을 다 수용적으로 했어도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다 혼자 태어난 세대입니다. 형제가 잘 없어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혼자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정 욕구의 총량이라는 게 이전 세대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친구 관계가 중요하고 이렇게 될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쟁 체제에 익숙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인정 욕구의 절대량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직업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아니 트렌드 분석가. 어차피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답. 재밌는데요. 예. 방청객 중에도 질문 있으신 분 저 손 끝에 들어주십시오. 예. 맨 먼저 손 예, 드셨는데 지명할 권한은 없으십니다. 마이크가 좀 절박해 보이셔서. 네.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고3 때가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이 돼서 그때부터가 제가 일단 94년생이라서 마지막 그때고,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됐을 때부터의 애들이 Z세대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귀걸이도 하고 머리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자기라는 게 강해져서 이제 그런 트렌드를 세팅하게 돼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이런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트렌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트렌드를 컨트롤한다는 의미는 여국 반대로 트렌드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 그걸 받아서 교육 과정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도 교육 과정이라고 하니까 질문하신 분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 혹은 중학교 교과목 이렇게 의미만 하셨지만 어릴 때 받고 자라온 그 교육의 영향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맞다면 그럴 수도 있고 당연히 그 설명이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질문하셨던 그게 아니라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13학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13, 14까지는 좀 뭔가 애들이 저도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꼰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애들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1학번부터 네, 좀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특히 전 조모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모임 하다 보면 이제 딱 그 학번 그 레인지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부터 좀 상태가 이상한데, 예, 약간 되게 그 자기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막 이러고. 조모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날밤 새야 됩니다. 아니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13, 14 학번이 보기에 15 학번은 도저히 저런 이상한 인간들이다라고 판단하게 된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1호 학번이랑 그 밑에부터가 약간 이제 자기 희생을 별로 안 하고 싶어하고 뭔가 일을 떠넘기려 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게 아니다는 선을 딱 정해놓는 약간 인간, 우리나라 특성의 그 끈끈한 정 같은 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근데 제가 그거를 좀 학교 생활하면서 짧은 식견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학생 인권 조례 때의 애들이부터가 상태가 이런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사회성을 구성하는 그 시기가 학교인데, 학교의 그 분위기를 컨트롤하면 이제 그런 세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3학번이면 회사에서 보기에는 신입사원 한 3년 차, 2년 차 요 정도일 거고. 그래요? 말씀하신 15학번, 16학번들이면 이제 막 막 입사한 친구인데, 네, 그렇죠. 2년 차가 보기에는 지금 막 입사한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된다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조례나 어떤 그 얘기 측면에서 보면은 제도가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네. 그 인권 조례가 예를 들면 체벌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나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학교 체벌이 사라져서 애들이 안 맞고 자라다 보니까 염색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연구는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에 큰 변화가 있었네요. 그 학생 조례가 언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10년인가 11년이었던 2011년. 네. 예. 알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해주세요. 네. 예. 아마 많은 영향을 주겠죠. 예. 마이크를 본인만 갖고 있지 말고 앞으로 주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신도림에서 온 윤경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평소에 이제 그 경제 손경제 애청자인데
콘서트에 처음 참석하면서 좀 많은 걸 좀 배웠습니다. 또 오늘 가장 인상 깊게 이제 들었던 것은 Z 세대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이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저도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요즘 세대들이 좀 더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또 많이 추구하고 오히려 더 개혁적이고 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보수적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 예전 세대, 그러니까 Z 세대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진로나 그런 게 있어도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진로와 사회적으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는 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부모님이 정해놓으신 진로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고 정해진 틀에서 좀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요즘의 Z 세대들은 오히려 이제 부모님과의 소통도 원활하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된 면도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는 부서의 부서장님도 딸이 이제 댄스를 좋아해서 댄스 학원을 이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그냥 그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Z 세대들 어떤 모습을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요즘 세대들은 옛날에 그 세대들이 생각하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뭔가 그러니까 옛날 세대들은 좀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현실에 대해서 이제 좀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못 가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었다면 요즘 세대들은 그 변화를 어떤 점에서 좀 추구하게 됐을지 좀 어떤 좀 옛날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을 변화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표현되는 Z 세대도 당연히 변화를 추구하고 갈망할 텐데 네. 그들이 바라는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약간 좀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 입장에서의 보수나 진보냐 이런 차원은 그걸로 구분하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제 느낌으로는 Z세대가 생각하는 변화는 관념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윗세대들이나 아니면 1차나 2차 뭐 베이비 세대 선배 세대들이 생각하는 변화는 약간 좀 거시적인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시적이라는 거는 사회 변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변해야지라는 상 같은 게 있어서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시프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변화에 대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제가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Z세대의 변화는 개인의 일상에서의 변경이에요. 약간 요게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넓지 않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Z세대가 생각하는 그 보수적인 건 약간 안정적인 느낌에 비슷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각해놓은 그 가이드 안에서는 자유롭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이 정도 넓이도 충분한데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변화는 그 테두리 안에서 약간 선택권에 대한 문제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Z세대는. 그러니까 거시적인 뭐 사회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이 좀 적은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자기의 일상생활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학생인권 조례나 이런 거가 그 해당 학년에 대해서는 아마 집단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내 문제니까. 그들의 변화는 그런 거죠. 그런데 투표를 해야 된다거나 그 학생 인권 조례 전체를 만들거나 학교에 교칙을 만드는 데는 변화를 뭐 의견을 낼 텐데 아마 학생 인권 조례 전체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된다. 아마 좀 무심할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Z세대가 가지고 있는 변화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아야 변화에서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몇 달 전에 있었던 법무장관에 관련된 뭐 이런 문제들도 보면 해당하는 그 학교나 이쪽에서만 움직였어요. 집단 어떤 사회 정의 차원에서 막 변화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 안 그래요. 제가 그 학교에서 사진 찍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은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회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변화는 결국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의 이해관계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개성이 강하지만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서로 충돌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라면의 취향이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은 보수적이다라고 표현하시지만 그렇죠. 너는 왜 이 라면을 먹냐 좀 다른 것 좀 먹어봐 그러면 내가 이 라면 먹겠다는데 당신은 무슨 참견이요? 라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얘기죠.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네. 요 얘기는 한번 드릴게요. 막 그 강의 내용에는 없는데 책에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라면에 관련돼서 이게 그 뉴트로라는 한 현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고를 젊은 그 Z 세대가 움직여 갖고 만드는 그래서 이제 팔도 비빔면 35주년 기념판으로 괄도 내냄띵을 냈는데 이게 2월달에 비빔면은 비수기예요. 겨울이잖아요. 여름에 먹는 라면인데 어쨌든 그때 23시간 만에 이게 11번가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23시간 만에 이게 완판됐습니다. 75,000개가. 그게 성공하니까 1차, 2차 다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후속으로 예전에 낸 라면 우리 다시 내 해서 나온 라면이 해피라면이에요. 그거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이 해피라면 괄도 내냄띵 라면의 성공해서 코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아마 마케터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Z세대에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의 선도적인 영향력, 괄도 내냄띵을 재밌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Z세대의 부모 세대, 2차 베이비 세대가 보니까 옛날에 나도 먹던 라면인데 해서 시너지가 일어난 겁니다. 해피라면은 그런 시너지가 없었어요. 저한테 해피라면을 물어보잖아요. 저는 고통의 라면입니다. 군대 있을 때 그냥 끓여다 가지고 내가 제대할 때 다시는 이거 안 먹는다. 근데 해피라면을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먹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라면이죠. 세대를 움직여야 되는 건 여기 있어요. 마케팅 포인트는 이 Z세대랑 같이 연동되는 부모 세대랑 같이 움직일 때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겨울왕국도 그래서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원래 14년도에 겨울왕국 그 애니메이션 만화가 1,000만 명이 든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저도 우리 아이를 데리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저게 그냥 만화 영화가 아닌 거죠. 갑자기 조실부모한 여왕애가 이제 그 소녀 가장이 돼갖고 그 사회적 책임감을 쭉 했는데 내버려둬 해서 내딛고 저걸 보니까 인생 드라마 같은 거죠. 어른들이 보기에 그렇게 시너지가 일어난 거죠. 이번에 뭐 또 겨울왕국 2 보셨어요? 네. 그 보니까 거기는 4대강 반대론자가 만든 것 같던데 댐을 폭파하니까 자연이 평화가 왔다. 여기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이거 방송에 나가는구나. 방송 중. 자, 이건 편집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정치 드라마다. 제가 보기엔 겨울왕국 2는 저희가 섭외에 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에 계신 저 여성분께 마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본인이십니다. 네. 저는 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 전까지는 이제 2010 몇 년 그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제목을 하시다가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트렌드 모니터링이라는 제목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난도 교수님도 매년마다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볼 때 그분 책 특징은 약간 이제 용어를 좀 많이 활용해서 이제 그 해의 띠 같은 거랑 그 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멀티 페르소나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윤덕한 교수님 보실 때는 뭐
김남도 교수님의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봤죠. 좀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뭐 좋은 그런 책입니다. 접근 방법이라든 예, 접근 방법이라 그러든지 그런 게 좀 유사점과 차이점이 교수님 보시는 시각하고 김남도 교수님 보시는 시각이 뭐 유사점이랑 차이점 같은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연말이 되면 트렌드와 관련한 책들도 수십 권 쏟아지잖아요. 엄청 많죠. 예. 그 도대체 차별점들이 뭐냐?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물론 이제 본인이 쓰신 책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잠깐 미뤄두고 뭘 골라요? 또 그런 것 같아요. 각각의 선택은 차이점들은 하나지. 뭡니까? 그리고 트렌드 연구하는 분이 보시기에 예. 다른 트렌드 분석서들에 네. 대한 판단, 평가 아마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출판사가 왜 바뀌었냐? 아니 그 제목이 왜 바뀌었냐? 출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출판사 바뀐 이유는 저희는 사실은 같은 사람하고 일했어요. 거기 이전에 있던 그 편집장하고 그 편집팀 전체가 통으로 다 나와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분 작년에 쓴 책하고 올해 쓴 책이 제목 바뀐 게 되게 궁금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4년 최근 4년까지는 좀 뭔가 느낌이 소비에 집중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세대라는 사회적인 거에 집중하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제목이 바뀌면서 접근 방법도 달라지신 건지 궁금해서 윤 여쭤보는 이사님을 수년간 연구해 오신 분이다 지금. 갑자기 좀 무섭다. 어쨌든 그거는 실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전에 됐던 출판사가 이제 경제신문사 이름을 단 거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소비 현상이라는 거는 사회 현상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것들이 소비 현상만 정리해 놓은 게 소비 현상이 아니고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하고 시간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소비의 문제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통령의 상품들 뭐 이니 굿즈 뭐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약간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비 현상이잖아요.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비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국 소비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시간과 돈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자연스럽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고 그래서 그 경제신문사에서 나와과 동시에 저희는 같은 사람하고 일했습니다. 계속 그 편집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트렌드 책하고 차별점이나 뭐 이제 김나도 교수님이 썼던 그 책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매년 되고 그 책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트렌드 책이 하나의 앵커 역할을 해요. 딱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책들이 어떻게 작업되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대체로 비슷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슈나 뉴스를 모아요. 뉴스나 이제 소재들을 모아가지고 현상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심 현상과 주변 현상을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로 저희도 해요. 근데 다만 저희는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로 받아야 그걸 가지고 책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책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앞선 작업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시간적으로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다루죠. 그러니까 정상분포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김다도 교수님이 다루는 책들이 상위 한 3%의 소비자들 움직임 가지고 아마 전망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약간 평균 소비자 약간 앞에 있는 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51%의 판단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대세가 될 거라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새롭진 않다고 느끼는 독자들이 좀 많죠.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뭐 각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 30대 중반 청년인데요. 젊어 보이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제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국내에서 이제 해외 식자재를 수입하는 쪽에서 새우 관련해서 MD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의 한계점을 좀 그 파악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제가 궁금한 점은 새우에 대한 새우 밀키트 제품에 대한 그 부모 세대와 그리고 Z 세대가 구매 가능한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이제 강연자님께서 말씀하신 외로움의 기인에서 사람 외로우면은 그 근본적인 의식주 욕구가 상당히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새우 관련해서 그러니까 식에 더 포커스를 해서 그럼 식 중에서 요새 거의 뭐 트렌드가 아니라 대세로 굳혀지고 있는 그 간편식 밀키트 홈 그런 산업 관련해서 새우 요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감바스라든지 아니면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한 다양한 새우 요리를 했을 때 과연 두 가지 새우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요새 밀키트에 많이 들어가는 그 코스트가 낮은 외국산 그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도 검증이 안 된 그 낮은 코스트로 들여오는 새우로 이용한 밀키트랑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내산 친환경 그 바이오폴락을 이용한 그 제품 두 가지를 놓고 고려를 할 때 과연 그 부모 세대는 얼마까지 그 돈을 지불을 하면은 그 두 번째 친환경 새우를 구매를 할 수 있을까랑요. 그리고 그 Z 세대가 그 돈을 내고 구매를 한다면은 과연 두 번째 바이오 친환경 국내산 새우를 얼마까지 돈을 내고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좀 가격적인 면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5,000원짜리 감바스 밀키트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부모 세대는 과연 얼마큼 돈을 더 주고 친환경 국내산 새우 제품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더 돈을 내고 Z 세대는 친환경 국내산 그 새우 밀키트 제품을 살 것인가 예 그겁니다. 바로 그런 니즈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자 조사를 하는 겁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여기서 그렇죠. 질문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농담인데 어쨌든 꼭 새우가 아니라도 괜찮죠.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네. 친환경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고 기꺼이 판단하는 그 프리미엄의 폭이 네 맞습니다. 세대별로 어떤 차이를 갖겠습니까?라는 질문이죠. 네네.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사실 친환경에 관련된 이슈는 Z 세대한테 개인적으로 훅 들어온 이슈는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피부에 와닿는 이슈가 아니라면 Z 세대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아마 의무감을 못 가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뭐 이렇게 툰베리 라는 젊은 친구가 뭐 환경 운동가로 이번에 뭐 타임지 모델 올해의 인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감하는 친구가 많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친환경 이슈라 그래도 Z 세대가 좀 더 반응하게 될 건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 오히려 부모 세대가 자녀를 고민해서 아마 친환경 이슈에 좀 더 반응하게 될 가능성은 좀 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놓여져 있는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가지고 구매 판단은 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조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 디테일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좀 답변이 가능하신지. 가격적 부분은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새우가 한 마리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사님께서 그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내년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딸을 위해서 그 그냥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하는 감바스 새우 밀키트를 구매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안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외국산 뭐 베트남 새우인데 국제 인증도 다 받았습니다. 국제 인증도 다 받았는데 그 새우는 사실 그렇게 친환경적인 몸에 좋은 그런 양식 환경에서 제작된 건 아닌 그런 새우죠. 그런 새우가 1번 새우고 2번 새우는 이제 국내에서 믿을 수 있는 제품에서 이제 양식업자가 그 생산을 한 건데 친환경으로 상당히 몸에 최대한 무해한 그런 양식 환경을 조성해서 이제 새우를 생산해서 밀키트 제품에 이제 원료로 넣었을 때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제품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면 이제 이사님께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구해드려요? 아니면 시간을 더 드려요?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로 그 만나실 기회를 드리긴 할 텐데요. 그냥 전문가가 아닌 제 느낌에서는 소비자로서 저는 친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프리미엄을 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게 어느 정도 친환경인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친환경 새우라고 써 있는 이 상품과 그냥 새우라고 있는 이 상품에서 친환경 새우라고 써 있기는 한데 친환경이 아닌 새우는 얼마나 불결하며 친환경으로 길러진 새우는 얼마나 깨끗한지 그 정보 자체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 각자 지불하는 프리미엄은 거기서 차이가 나지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듭니다. 아마 그런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랑 의견이 똑같으시네요. 이런 숟가락을 다만 저는 궁금한 건 요즘 새우가 왜 그렇게 흔해졌는지는 궁금해요. 어릴 때 상당히 귀하게 먹었던 거였거든요. 더 제가 말을 해도 되는데 너무 오래 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셋이 이따가 차 한잔 하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새우 산업과 관련해서. 네, 제가 예.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방송을 만들려면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다 들어가는 게 좋아서 다소 여성분에게 이제 다소 편파적으로 좀 드릴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다음에 드릴게요. 마이크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Z세대라고 기준을 한 95년생인데요. 지금 한참 취준생이고 해서 경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팟캐스트로 이제 손경제를 듣고 있었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가볍게 질문을 두 가지 하자면 첫 번째는 다른 책에서 봤을 때는 97년생부터 Z세대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밀레니엄 세대인지 아니면 Z세대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되게 좀 기준이 모호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질문은 Z세대라고 하면 알파벳의 거의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뭐라고 부를지 갑자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구분은 그 연구자가 어떤 관점에서 구분하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가장 불신하는 세대 구분은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연구자가 했던 기준은 미국 사회 현실에 맞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를 198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로 정의를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대에서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느낌도 좀 없고. 그래서 그 세대 기준에 대해서 왜 그러면 95년생부터 했냐, 94년생까지 했냐. 저희는 그 제프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Z 세대에 대한 책을 보니까 거기는 96년생부터 돼 있더라고요. 95년생하고 96년생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또는 뭐 94년생하고 95년생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시대에서 아까 이제 학생 조례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그거 비슷하게 어떤 선언이 나왔거나 큰 사건을 대한 경험이 되면 그걸로 사람들이 회자를 하고 어떤 세대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세대랑 수능 세대는 사고나 입시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건 구분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고, 아까 그 학생 조례와 관련한 변화도 그런 변화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1호 학번들이 안 맞아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94년도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잘 표현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벌새라는 영화, 상을 휩쓸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수대교도 이렇게 무너지기도 했고, 김일성이 주석이 사망했던 시기였고, 한 시대가 끝나는 느낌이 아주 절묘하게 듭니다. 그다음에 95년도가 그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를 선언한 첫 세대예요. 그다음에 영어 교육 강화해야 된다는 식의 이제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96년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95년이 낫겠다. 물론 95년도에도 큰 사건이 많았습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졌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연구자의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했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의적인 구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다만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저거를 나눴을 때 평균이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중심되는 통계에서 보면 이 계급값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인위적으로 연구자가 나눠놨는데 그 가운데 값이 서로 차이가 나면 아 이건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봐도 된다 이렇게 보통 통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연장되는 뭐 구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Z세대는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라고 보셨다고 하셨죠? 90 여기서 조사는 고등학생 때까지를 설문조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에 2003년생 으로 저희가 구분했죠. 그럼 Z세대 다음 세대는 지금의 중학생, 초등학생이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통상 2010년생까지로 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 연구소 보니까. 근데 2010년생이면 지금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 세대는 뭐로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알파 세대, 이게 Z까지 다 써버렸잖아요. 알파벳이 더 없네? 그래서 이제 알파로 가야 돼? 아니야, 끝에 끝이니까 오메가로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무의미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명칭이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궁금한 건 혹시 이 다음 세대는 이런 특징을 가질 것이다. Z세대 다음의 세대, 지금의 뭐 중학생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사회로 나올 때까지 이제 뭐 한 10년도 사실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이후를 대비한다면 Z세대 다음 세대의 트렌드도 예측할 수 있다면 해보면 좋은데 혹시 그 다음 세대 예측하는 게 뭐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회 전체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의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뭘 원한다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사회 변화는 어디로 가냐? 결핍이 있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외로워하거나 흩어져 있잖아요. 그걸 메꾸는 방식으로 양육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모여도 모임을 구성한다거나 경쟁이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협력 위주로 뭔가 바꾼다거나 그런 식의 흐름이 마을 단위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차갑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준다 그러면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결핍이 다음 세대에 대한 또 다른 뭐 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튀어나오게 될 리바운드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예. 지금 마이크 갖고 계신 분 질문 주시고 하나만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 걸? 그런 분 있으시면 네, 딱 거기까지만 받을게요. 예. 그리고 오늘 끝나고 어떻게 시간 되세요, 이사님? 아니면 어디 가셔야 돼요? 가긴 가야 되는데. 아니, 오늘 안에는 들여 보내드리는데. 네. 아니 질문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뭐 더 받아 상관없습니다. 끝나고 차 한잔 할까 싶어서요. 새우. 아니, 새우까지는 아니고. 네, 어쨌든. 예,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시간 되시면 같이 모여 드릴게요. 예. 좀 서운하시더라도 참아 주세요. 네. 저 입청자 30대인데요. 네. 금방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앞선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결핍이라는 그 말이 세대별로 이렇게 트렌드나 그 트렌드에 대한 뭐 발현하는 소비 또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영향 이런 다양한 것으로 발현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다른 세대들 아까 말씀 안 해주신 뭐 X 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나 다른 세대들은 어떤 데 결핍되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이제 세대별로 다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원래는 정답인데 그러기에는 이제 세대 분석이 좀 덜 돼 있어요. 저희가 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1차 베이비 부머랑 2차 베이비 부머는 결핍된 욕구가 많이 다릅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아까 이제 돈, 자산에 대한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가난했던 시절을 청소년이 보냈기 때문에 그 결핍이 약간 과잉으로 나타났다 했잖아요. 2차 베이비 부머는 선배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2차 베이비 세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잘 모르겠고 선생님 세대가 30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핍은 아마 소속감일 것 같아요. 사회적 욕구일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측정해 보면 20대하고 30대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동체 새로운 모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로 발현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이제 사회적 욕구에 대한 결핍감이 많다는 게 저희들 연구에서는 좀 흔적도 있거든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래서 뭐 사회적 모임을 재구성한다거나 그쪽으로 욕구를 좀 축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요즘 인위적인 모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나 비즈니스들도 꽤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창회, 뭐 회사 회식 이런 거는 안 가고 싶은데 예. 그런 모임은 또 꼬박꼬박 참석하고 싶고 오히려 비싼 돈 들여서 신청도 하는 거 보면 좋은 모임과 나쁜 모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에.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거는 하나의 특징은 언제든지 나 싫으면 바로 안녕할 수 있다. 예. 내가 돈 내서 가는 모임이면 네. 그거가 가장 큰 특징일까요? 그렇죠. 선택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질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렇군요. 마이크가 이제 없으시죠? 광진구에서 온 이윤숙인데요. 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이면서 지금 Z세대 아이를 가진 학부모로서 어릴 때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너의 의사를 분명하게 해야 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도 그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 아이하고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제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교육관이 이 아이한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화를 하다가도 엄마 이거는 내가 원한 거니까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Z세대의 가장 그 표본적인 그런 자기 표현의 한 방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잘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그걸 예견을 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그렇게 강요를 해왔던 게 지금의 Z세대의 모습으로 표출이 되니까 그런 걸 한 번씩 느낄 때마다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자기 이기적인 아이가 혹시나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 Z세대를 둔 부모로서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다른 조사에서도 보면 책에서 보면 그 자기중심성이 강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가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될 성장 단계가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고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 이 자기중심성이 자꾸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결국은 감정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 이게 회사에서 이런 식의 저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평원에서 우울증 환자가 20대 10대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그 조금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약간 뭐 꼰대스럽게 조언 하나 해드리자면 실제 사람을 만나는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자존감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점점 더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실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실제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지금 제가 보기에 너무 낮아요.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자꾸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한 변화일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에서 그런 식의 기회를 주고 하는 것들이 선배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본적으로. 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도 하고 실수도 해야만 배우는 것일 텐데. 그렇죠. 그렇겠네요. 기왕 조언 주신 김에 저 같은 꼰대 세대에게는 뭘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책으로 세대를 판단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하도록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뭐 제가 전에 이제 그 신과 함께 나와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보면은 일 잘해요.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태도도 좋고 예의 바르고 능력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하고 퇴근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늦게 퇴근한 거죠. 제가 보기엔 제일 늦게 퇴근했는데 제가 주말에 출근하는 거 좋아하니까 가보니까 에어컨부터 불 다 켜져 있고 하나도 정리 안 하고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뒷말을 합니다. 선배 세대들은 젊은 애들은 뒷소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몰랐던 거예요. 아예 문제가 뭐냐? 이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 생활이나 집단 생활은 예의 바르게 선배가 예의 바르게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 친구 그런 게 없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한 번 더 살펴보고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소한 실수 같은데 사실은 실제 만나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가볍게 만남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어색해져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죠. 실제 사람을 만나는 경험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대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데 불을 끄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되는 건 원래 우리도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잊고 있었던 잊고 거죠. 있었죠. 그렇죠. 네. 그걸 꼭 말해야 아느냐라고 하는 건 과거의 기억을 잊은. 그렇죠. 그렇겠죠? 알아서 알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제 만나서 가볍게라도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 2020 트렌드 대전망, 대중들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이는가라는 주제로 마크로민 엠브레인의 윤덕환 이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또 조언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신청받아 보니까 지방에서도 뭐 삼촌하고도 오실 분도 많고 오시는 게 늘 쉽지는 않은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뭐가 좀 달라질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걱정과 고민과 이런 게 많으셔서 올라오셨을 텐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무사히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또 좋은 주제 저희가 잘 고민해서 다음 경제 콘서트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